이 야쿠자의 삶은 번뇌 그 자체였어요. 스가타니 마사오는 1914년 효고현 고베시의 한 빈민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과로로,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스가타니 형제들은 친척집에 흩어져 따로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6형제 중 3명이 야쿠자가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해지는 스가타니 마사오는 소년 시절부터 자주 싸움을 벌이고 흉기로 또래를 위협해 돈을 뜯고 다녔습니다. 어른들도 손대기 어려운 악동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인근절에서 절도를 벌이다 스님들에게 걸렸는데 이때 주지 스님이 스가타니를 향해 본노라고 일갈했다 합니다. 번뇌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주위에서 본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스가타니는 이 별명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 별명은 스가타니의 행동 철학이 되었고 그는 번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스가타니는 친척 밑에서 도축일을 하는 동시에 고베 산노미야 지역의 불량배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나름의 리더십으로 족보 없는 깡패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이 스가타니가 암흑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였습니다. 전후 혼란기 고베시에선 다양한 폭력 조직이 들끓었는데 각 조직은 국적별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일본 야쿠자들은 외국인 조직에 대항하는 자경단 역할로 자국민에게 인기를 얻어 성장하고 있었지만 족보가 없는 스가타니의 조직은 오로지 생존을 목표로 했고 뜻만 맞는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조직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조직을 국제갱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죠. 스가타니의 국제갱단은 주로 암시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한편으론 미군 창고 물자를 빼돌려 빈민가에 공급했습니다. 한때 스가타니는 산노미야의 로빈 후드로도 불렸다고 해요. 그러나 스가타니의 갱단은 점차 흉악성을 더해갔고 상인들의 창고나 수송 트럭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일도 잦아졌죠. 당시 고베에서 자경단 활동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야쿠자 다오카 카조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1946년 다오카 카조오의 조직 야마구치구미와 고베 조선인연맹본부 사이에서 큰 충돌이 벌어졌을 때 외국 조직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스가타니가 적극 중재에 나서주면서 충돌을 무마했고 다오카는 스가타니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스가타니는 고베 암흑가의 중재자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가 했으나 1946년 4월 4일 암시장 이건과 관련된 적대 조직원 살해 지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곱게 잡혀간 게 아니라 2번이나 탈옥하면서 사형까지 구형받게 되죠.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항소심 도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사로 최종 18년형을 살게 됩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꼼짝없이 날리게 된 스가타니였지만 그에겐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나봐요. 고베 유령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3대 조장 자리에 오른 다오카 카즈오는 스가타니를 여러 차례 면회해 조직 가입을 권유했고 스가타니 체포 지휘를 맡았던 경찰 하타노 아키라, 훗날 자민당 참의원, 법무대신까지 지내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스가타니에게 항소를 추천하고 책까지 선물해줬다고 해요. 30살 넘어서까지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스가타니는 이때 선물받은 책을 계기로 복역 중에 글을 익혔다고 합니다. 1959년 45세 나이에 가석방된 스가타니는 다오카 카즈오의 권유를 받아들여 야마구치구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자신의 이름을 딴 조직 스가타니구미를 결성, 다오카의 비호로 고베 지역 유흥 사업을 장악했고 순식간에 야마구치구미 내 유력 간부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야마구치구미 전국 진출 선봉으로 나서 일본 각지로 세력을 넓혔고 전성기에는 1200명 조직원 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세력 확장 배경에는 단순한 쌈박질 실력도 있었지만 강한 경제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스가타니구미는 야쿠자 전통 사업을 넘어서 금융, 재개발, 부동산 탈취, 도산 정리, 경매 등 당시 기준으론 참신한 돈벌이 영역을 개척했는데요. 보통 경제 야쿠자라는 개념은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스가타니는 1960년대부터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야쿠자는 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최초의 인물이었죠. 한편으로는 너무 돈을 우선시했던 성향 때문에 야쿠자 세계에서 중요시한다고 주장하는 의리, 인정 같은 면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도 많아요.
스가타니는 여행을 다녀오면 친하게 지내는 술집 여성들에게도 기념품을 돌렸지만 모시는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에게는 절대 선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부하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자신과 다오카는 그런 선물 따위가 필요 없는 진실한 관계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마냥 인색한 성격은 아니었다는데요. 자신이 돈을 들여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부하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관대하게 용서했다고 전해집니다. 규율 없는 자유로운 갱단 활동으로 시작해 늦은 나이에 엄격한 조직 세계에 발을 들인 스가타니는 야쿠자계 이다나 그 자체였습니다. 스가타니는 외래 문화를 좋아했고 거칠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격식 없이 하와이안 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대부분 오야붕이 행사 자리에 기모노를 입고 참석할 때 그는 흰색 맞춤 정장을 입고 등장하는 등 시대를 앞서간 야쿠자 패션 리더로 유명했습니다. 자동차는 링컨 컨티넨탈을 애용, 부하들에게 자신을 오야붕이 아닌 보스라고 부르게 했죠. 이런 지나치게 눈에 띄는 모습에도 야마구치 구미 내에서 선두를 다투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 오야붕인 다오카 카즈오 외에는 나서서 지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1963년 야마구치 구미 집단 지도 체제가 시작되자 스가타니는 와카가시라 보좌에 취임, 조직 대소사를 결정하는 최고 집행부 일원이 되었죠. 1971년 야마구치 구미 와카가시라 카지와라 키요하루가 선박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조직이 인자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이때 야마모토 케니치, 야마모토 히로시, 야마켄, 야마히로라고 불리는 두 명의 간부가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요. 집행부 투표에서 4대2 스코어로 야마히로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두목 다오카 카즈오가 야마켄의 손을 들어주면서 투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이때 다오카의 명령을 받아 야마히로의 불만을 잠재우러 나선 인물이 스가타니 마사오였어요. 그는 능글맞은 언변으로 야마히로의 단념을 이끌어냈죠. 야마구치 구미의 와카가시라 직책은 조직 실무를 전담하는 자리로 주목받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었죠. 스가타니는 그런 지위 없이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에 직접 인자 경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74년 스가타니가 출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수사당국은 그가 연간 20억엔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경찰 논문집에서 스가타니 구미는 마약 폭력단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스가타니는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가 표면상으로나마 금지하고 있던 마약 이권에 공공연하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금기시되는 일로 많은 돈을 끌어모았죠. 1975년 스가타니 마사오의 갱단 시절 모습을 소재로 한 영화 고베국제갱이 개봉하는데요. 스가타니가 좋아하는 음악이 주제가로 쓰인 사실상 헌정 영화였죠. 이 영화 제작자인 토에이 프로듀서 슌도 코지는 스가타니의 소꿉 친구였습니다. 스가타니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일본 국민 배우 중 한 명인 타카쿠라 켄이었는데요. 타카쿠라 켄은 이전에 두 편의 영화에서 스가타니의 오야붕인 다오카 카즈오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이를 두고 야마구치 구미 내부에선 스가타니가 오야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셈인가 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죠. 영화 흥행은 시원찮았지만 스가타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야마구치 구미에 입단한 스가타니는 야쿠자 세계의 여러 관례를 무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너무 공공연한 마약 사업과 뭔가 거만해 보이는 영화 제작도 그렇고 위치에 맞지 않는 가벼운 행동으로 자주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2인자 경쟁 때 자신이 야마모토 히로시를 설득해 야마모토 케니치를 와카가시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야마모토 케니치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서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둘의 사이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스가타니 마사오는 야마구치 구미 권력 후계고도에서 거슬리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영향력을 너무 과신했던 스가타니는 결국 대형 실수를 저질러버립니다. 1975년부터 야마구치 구미는 오사카 조직 마츠다 구미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오사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마츠다 구미 수뇌부와 친분이 있던 스가타니는 다른 집행부와 어떠한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해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조직 전체가 이 알 수 없는 오만한 행동을 문제 삼았어요. 결국 스가타니는 근신 처분을 받고 와카가시라 보좌직에서 해임되어 야마구치 구미 집행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야붕 다오카와의 관계 역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스가타니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고에 돈은 넘쳐났고 그의 영향력은 전국에 뻗어 있었으니까요. 위에서 눌러대도 끄떡없던 스가타니였지만 아래서 치고 올라오는 일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스가타니에게는 카와우치 히로시라는 부하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끄는 카와우치 구미는 400명 규모로 스가타니 구미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세력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 카와우치가 스가타니로부터 독립해 야마구치 구미 직속으로 들어가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는 조직 내분으로 번졌고 스가타니는 카와우치에게 파문 처분까지 내립니다. 카와우치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마구치 구미 본가 입성을 시도, 홍보 목적으로 자전영화 호쿠리쿠 대리전쟁까지 제작해 스가타니를 자극했어요. 스가타니는 이렇게 당돌하고 막무가내인 부하 카와우치에게서 일종의 동족 혐오를 느꼈던 것 같아요. 1977년 카와우치 히로시는 스가타니 구미에서 보낸 암살자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스가타니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야마구치 구미 집행부는 카와우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던 참이었어요. 집행부는 자신들과 상의 없이 부하를 제거했다며 스가타니에게 절연 처분을 내립니다. 파문을 넘어서 야쿠자 세계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처분이었죠. 하지만 스가타니는 절연장이 오야붕 다오카 카조의 명의가 아닌 집행부 명의로 작성되었다며 절연 처분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다오카는 자기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을 뿐 절연 처분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을 내린 상태였어요. 스가타니는 은퇴하지도 스가타니 구미를 해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자 세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판단했죠. 언제나처럼 클럽에 놀러갔고 지인들과 만나 마작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야마구치 구미는 스가타니 구미 조직원들을 향한 대대적인 은퇴 공작을 펼쳤고 적이 된 카와우치 구미는 스가타니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 간판이 사라지자 조직에서 이탈하는 인원도 늘어났죠. 1978년 7월 11일 야마구치 구미 수장 다오카 카조우를 향한 암살 시도가 발생합니다. 1975년 시작된 오사카 전쟁의 연장선이었는데요. 암살 시도는 미수로 끝났고 실행범과 전혀 무관했지만 스가타니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M1 스가타니 구미 간부들을 향한 보복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타니가 금융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자 스가타니 구미 세력은 더욱 감소하게 되죠. 1981년 출소한 스가타니는 건강 악화로 즉시 병원에 입원하는데요. 이때 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족과 측근에게만 전해졌고 스가타니 본인은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측근들은 보스의 평화로운 말년을 위해 은퇴와 조직 해산을 간청했어요. 이를 받아들여 스가타니는 4년간의 저항 아닌 저항을 끝내고 은퇴를 결정하게 되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스가타니는 자신의 병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스가타니 마사오는 오야붕 다오카 카조우를 직접 찾아갑니다. 거의 5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한때 둘은 막역한 사이였지만 권력 다툼, 건강 악화, 암살 위협 등 복잡한 사정으로 많이 소원해져 있었죠. 스가타니는 오랫동안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사죄와 함께 은퇴를 표명했어요. 이에 다오카는 살이 많이 빠졌어. 너도 많이 늙었구나 라며 사죄를 받아들였죠. 이후 스가타니는 가족과 전국 여행을 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스가타니와 다오카가 마지막으로 만난 다음 달 다오카 카조우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스가타니 마사오는 같은 해 11월 25일 67세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무덤에 묻혀 번뇌로 가득 찬 삶을 마무리했죠.